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미래를 믿는 사람 고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금융의 판을 바꿀 거라 믿는 이용재입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네. 성원 속에 벌써 4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추석에도 쉬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께 달려갑니다. 여러분의 구독에 힘입어서 오늘도 굉장히 좋은 내용들로 많이 채웠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예. 예, 사실 9월 13일에서 14일 제주도에서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UDC 2018이 개최됐었죠. 네, 저희도 쇼미더 크립토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제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려고 직접 참석을 했었고요.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주셨어요. 그래서 또 연사들도 굉장히 유명한 네네. 분들이셨고 인사이트도 많이 얻을 수 있는 좋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많이 열렸던 기존의 다른 거래소가 주최한 컨퍼런스와는 달리 개발자 컨퍼런스라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제일 먼저 이 두나무 송치영 의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바로 두나무의 송치영 의장이고요. 사실 그 개발자로서 블록체인 기술이 의심받는 것에 대해서 아마 조금 가슴이 아팠을 네. 것도 같은데요. 이 마스터링 비트코인 여기 저자인 안드레아스 안토노폴로스 네. 이 사람이 제시한 인프라의 역전 이걸 인용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을 바꿀 기술이 꽃피우기 전까지는 이제 인프라가 확실히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인프라가 깔리기 전에는 무조건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인프라가 한번 깔리기 시작해서 임계점을 넘어갈 경우에는 이제 이런 기술들이 꽃피우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송치영 의장이 사진을 보시면 네. 지금 당시 1900년도 초에 이제 말에서 자동차로 넘어가는 패러다임 시프팅이 있었는데 길이 다 진흙길이었어요. 그래서 말이 다니기가 좋았고 차는 다니기 어려웠죠. 근데 점점 도로가 포장되고 주유소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불과 13년 만에 자동차가 더 편해지고 같은 지역의 사진인데 다 자동차죠. 그림이 완전 달라졌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이 인프라가 한번 깔리기 시작하면 저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의 혁신적인 변화가 금방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기조연설에서 저는 그 스타크래프트 사실 이 스타크래프트 나왔을 때 야 애들이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한다 이래가지고 그쵸, 엄청 저도 말이 많이 했습니다. 많았죠. 예. 그렇지만 그게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의 게임 강국의 위치 안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없었겠죠. 너무 재미있고 적절한 비유였던 것 같아요. 아울러 송치영 의장은 블록체인을 해결 가능한 문제들을 여러 개 제시를 했고요. 향후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산업에 그러니까 두나무가 3년간 1,000억 원에 해당하는 투자를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두나무는 단순한 거래소 기업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 기업으로 새로 거듭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 보실 분이 이 안경 쓰신 이분이 네. 김종협 아이콘 의장이십니다. 기업과 기업 생태계를 위해 상호 운영 가능한 인터체인이라고 네, 하죠. 인터체인. 그 플랫폼 아이콘 국내 업체로는 상당히 대박이 났던 아이콘을 네. 기억하는데요. 네, 아이콘은 태생은 한국인데 네. 이미 글로벌에서 굉장히 많은 인지도를 받고 있는 인터체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인터체인이란 뭐냐면 블록체인이 있고 블록체인이 있으면 네네. 이걸 연결시키는 교두보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에 있어서 아이콘이 굉장히 높은 존재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발자 컨퍼런스답게 김종엽 의장이 직접 나와서 아이콘의 기술적 특성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죠.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네. 개발자분들이 좀 이렇게 깊이 들어가시다 보면 철학자하고 좀 연결되는 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들레즈와 가타리가 고안한 리좀이라는 개념을 아이콘과 한번 빗대가지고 네. 설명하셨는데 상당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리좀이 뭐냐면 뿌리에서 줄기가 나고 또 줄기에서도 뿌리가 나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식물과 좀 다른 수목이죠. 지금 전통적인 위계 질서, 뭐 이런 제한적인 게 없이 다 뻗어 나갈 수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수평적 다양성을 이제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아이콘이 추구하는 하이퍼 커넥트 월드와 일맥상통한다라는 측면에서 리좀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네요. 이 리얼 월드와 크립토 네. 월드를 연결해서 보는 아이콘. 네. 이 김종현 의장님도 조만간 사이다톡에 출연하실 예정입니다. 네. 일단 보실 게 아마 이 대표적인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회사 같은데 이 네오플라이, 이 네. 권영길 대표가 게임을 위한 실시간 블록체인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발표하셨죠. 네,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게임하니까 또 친숙한 소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블록체인과 잘 접목시켜서 말씀해 주셨는데 블록체인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킬러 앱들 중에서 분명히 게임을 하나 나온다. 라고 이제 보고 계시고요. 네오위즈가 2000년대 초에 게임 포털 피망으로 굉장히 성공했다가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갑자기 그 모바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그걸 한번 잘못 삐끗하는 바람에 적응을 못하고. 예, 적응 못하고 좀 약간 가라앉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면서 블록체인 플랫폼 적응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장난감 회사 토이즐러스 이것도 역시 70년 역사를 자랑하다가 네. 온라인의 공세에 밀려서 문을 닫고 말았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토이즐러스 같은 경우는 올해 70주년인데 올해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855개 정도 되는 기업 그 매장들 다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권영길 대표는 이런 것들을 타산지석 삼아서 이제 네오플라이라는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블록체인에 올라오는 다양한 유명한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아울러 네오위즈와 합작해서 만든 이오서울이라는 이제 이오스 블록 프로듀싱 하는 회사죠. 업체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오스 생태계의 육성에도 굉장히 힘을 쏟겠다라고 했었죠. 역시 네오플라이 권혁일 대표님도 조만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만나실 다음 수 여기 있을 약간 뭐 풀을 닮은 이 푸근한 인상의 이분은 바로 저희 호스트인 네. 업비트의 이서구 대표입니다. 스피치를 하셨는데요. 업비트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머물지 않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많은 기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개발자 컨퍼런스 또한 그런 업비트의 그런 고민에서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지금도 여러분들 많이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랑 많이 연결이 되죠. 뭐 다단계 사기. 근데 이런 것들의 선입견, 고정관념을 벗겨낼 수 있는 건 아무래도 개발자들의 코드밖에 그렇죠. 없다. 개발자분들 증명을 해줘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많은 개발자들을 모아서 이제 붕업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죠. 이 세미나에서는. 그리고 사실 뭐 정부의 입장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분리 가능해서 암호화폐는 근절하고 블록체인을 네. 육성하겠다. 뭐 이런 스탠스인데 네. 이거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하게 태생적으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라고 네. 정리를 하셨고요. 이 관계를 누가 입증하느냐? 바로 개발자들이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업비트 이서구 대표님 조만간 또 나오십니다. 네, 기대해 다 나오네요. 유명하신 분들이. 어벤져스죠. 네. 그다음에 이제 핀테크 이분은 누구냐면 그 두나무 계열의 두나무 앤 파트너스라고 벤처 캐피탈 회사입니다. 핀테크와 블록체인 업체에 주로 투자를 하는데요. 투자자들 관점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모았던 그런 강연이었습니다. 네.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파괴적인 아이디어를 실행하게 해줄 수 있는 기술이다. 근데 이런 기술들이 인류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뭐 인터넷이 있었고 PC가 있었는데 그거의 파괴력에 버금가는 그 파괴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은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이네이블러 기술, 그러니까 못하던 걸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이 이강준 대표도 이 블록체인을 이네일러 기술인 그 혁신적인 기술로 보고 계시는 거죠. 급진적 혁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기술. 그래서 혁신은 종류가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말씀드리는 게 급진적 혁신과 점진적 혁신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비행기가 다 수평으로 날아가는데 한 비행기가 사선으로 그냥 쭉 올라가죠. 이런 걸 보통 급진적 혁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요. 시장을 재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인터넷에는 아마존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블록체인에서는 누가 나올지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게 이제 두나무 앤 파트너스가 하는 일이고요. 해외에서 온 많은 개발자들이 있었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여기 다홍페이, 이게 홍페이다 아니야 다냐 뭐 하는데 다가 성이고 홍페이가 이름입니다. 네오 창립자가 와서 이 스마트 경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제가 여러 번 그 연설을 들어본 결과 이분은 모든 자산을 다 토큰화 해가지고 스마트 경제를 이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거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스마트 그러면서 경제라는 이제 개념이. 컨테이너 박스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말콤 맥닐이라는 사람이 1950년도에 처음 만들었는데 굉장히 규격화를 해서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효율적으로 바꿨는데 이렇게 효율적으로 바꾸다 보니까 이 노동조합, 당시 또 기득권이었던 그렇지, 카르텔, 심지어 규제 당국까지 다 이걸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발견됐고 결국 물류의 혁신을 가지고 온 거죠. 그리고 저희가 쇼미더 크립토 1회에서 다뤘던 분이죠. 신현성, 그 팀원 의장이자 테라 창립자 나와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용처와 그 실제로 일상생활에 쓰일 수 있는 쓰임새까지 모두를 제공하는 첫 번째 스테이블 코인이다라는 측면에서 뭐 언론과 개발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아이오타라고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데 이 머신 투 머신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최고 기술 책임자 에드워드 그리브시가 나와서 그 머신끼리 결제를 하는 인간의 개입 없이 머신끼리 결제를 하는 이런 걸 소개하면서 또 관심을 받았습니다. 차 타고 주유소를 가면 알아서 차와 주유소 단말기가 그냥 계속 머신 투 머신 페이먼트가 진행이 되는 거죠. 굉장히 멋진 세계이기도 하고 좀 약간 삭막해질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나와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업비트의 글로벌 파트너 비트렉스의 빌 시아라 대표도 나와서 뭐 거래소 비트렉스에 대한 향후 계획들, 뭐 거래 수수료가 없고 좋은 프로젝트는
잘 웬만하면 빨리 상장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방금 그다음에 두나무의 람다 256 연구소의 박재현 소장과 그다음에 카카오 그라운드엑스의 한재선 대표가 각각 이제 연구했던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제 시연을 했죠. PT를 하고. 그래서 람다 256 연구소 소장님은 이따 저희 사이다톡에 직접 나오시잖아요. 또. 그렇네요. 네. 조만간 오십니다. 저희 업계 유명하신 분들은 다 나올 것 같아요. 사이다톡에. 예. 그래서 저희가 가히 크립토 어벤져스다라고 어벤져스죠, 불러도 이거. 되지 예. 않을까 합니다. 예, 오늘 핫크립톡 여기까지였고요.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2018 소식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의 기본 기술인 블록체인의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중요 개념 알아야 될 거 무엇이 있을까요? 네, 블록체인의 중요 개념은 보통 이제 투명성, 그다음 불가변성, 안전성, 회복성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요. 네 가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투명성부터 투명성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만여 개의 노드, 비트코인은 만여 개의 노드가 분산돼 있죠. 그래서 원점을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만여 명의 증인이 있는 거래라고 보시면 그래서 돼요. 투명하다? 네, 투명하다. 그 불가변성은 말 그대로 변하지 않는다 네. 이건가요? 불가변성은 이제 말 그대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변하지 않는 건데요. 이게 약간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네. 이걸 블럭의 구조를 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블록의 네. 연결 구조 상당히 복잡합니다. 예, 지금 블럭이 연결돼 있잖아요. 10번, 네네. 11번, 9번, 10번, 11번 다 연결이 돼 있는데 그 밑에 거래들이 쫙 있고 그거를 이제 요약해 놓은 게 블럭 헤더라고 하는데 블럭 헤더 꼬리표 요거를 해시를 합니다. 해시, 예, 암호한다. 암호화를 하는 거죠. 암호화를 해서 저장을 하는데 10번 블럭의 해시 값을 구할 때는 네네. 9번 블럭을 참조를 해요. 그다음에 11번 블럭의 해시값을 구할 때는 10번 블럭과 네네. 참조를 하고, 그러니까 다 해시값들이 서로 참조를 해서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서로 참조 네. 돼서 연결돼 있다. 그래서 네. 이제 체인처럼 연결돼 있는데 네. 그럼 이 구조에서 거래를 임의로 바꾼다 아니면 위조한다 이게 네. 가능한가요? 가능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둘 다 불가능에 가깝게 어려워요. 그럼 안 된다는 거네요. 안 된다는 보는 게 맞죠. 네네. 첫 번째 방법은 기존에 있던 블럭 네네. 데이터를 수정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향후에 생겨날 블럭에 악의적인 데이터를 자기 마음대로 넣는 거. 그다음에 그걸 빨리 전파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네. 이게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한다라고 네. 했는데 아까 그 화면에서 봤듯이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 하나를 수정하면 이 다음 것도 수정해야 되고 그럼 네. 또 다음 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그쵸,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해시 값들이 다 서로 앞 블럭을 참조해서 쭉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기존에 중간에 있는 블럭 데이터를 바꾸면 모든 해시 값들이 다 틀어집니다. 그 소위 말해서 이거 바꾸자면 제네시스 블럭이라는 첫 번째 블럭 거기까지 다 다 바꿔야 가는 되는 거죠.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불가능하고요. 두 번째 방법 이 바로 그 51% 공격이라고 하고 네. 실제로 그 우지안을 비롯한 마이닝 풀이 51% 점유율 넘겨서 사실 뭐 비트코인이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도 네. 나오고 있던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면은 블럭이 어떻게 뻗어나가는지를 네.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그림 한번 보실까요? A 블럭, B 블럭, C 블럭이 생겼죠. 그 다음에 이제 생성되고 있는 게 D1, D2라는 블럭이 동시에 생성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글로벌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는 같은 블럭이 동시에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D1, D2가 동시에 생기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D1이 좀 더 스텝 2에 보시면 D1이 좀 더 빠르게 생성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그럼 빠른 애가 살아남는 네, 거예요? 노드의 성능이 빠른 애들이 블럭을 더 빨리 네. 만듭니다. 네. 그래서 블럭을 빨리 블럭을 딱 생성하면 D2에서 생성되고 있던 그런 블럭 작업이 중단이 되고 얘네는 의미 없는 거니까. 네, 거기에는 거래들이 D1 뒤에 있는 E1에 붙어서 뒤로 또 붙는 뒤로 거고. 밀려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블럭이 이렇게 생성이 네, 되는 거예요. 네. A, B, C, D에서 이제 경쟁하다가 D2가 밀렸고 D1이 D가 되면서 E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기가 계속 일어나면서 이제 더 긴 체인이 네. 정당한 체인이라고 살아남는 체인이 인정받고 되는 거죠. 살아남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51%의 연산 능력을 차지하면 누구보다도 빨리 블록을 붙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비트코인 탄생한 이후에 한 번도 51% 공격이 네. 제 기억으로는 없었는데 맞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51% 어택이 지금 방금 보셨듯이 블럭이 이제 분기를 네. 해서 가지를 치면서 나가는데, 그러니까 51% 연산 능력이 있으면 자기가 인위적으로 가지를 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할 수 있는 그래서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건데 네. 아직까지는 사례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거대 채굴 집단들이 담합해서 비트코인에 자기 마음대로 거래를 끼워 넣는다 하더라도 그럴 경우에는 보안이 취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신뢰가 없는 비트코인의 신뢰가 떨어질 경우에는 아무도 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악의적인 거래 몇 번 넣다가 비트코인 생태 자체가 무너지면 얘네는 이제 경제적인 인센티브 자체가 잃는 게 더 맞는 거죠. 그럼 이제 51% 공격을 할 인센티브도 없고 그걸 장악한 세력이 51% 공격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이런 연산 능력을 수치화해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2017년 말에 비트코인 전체 네트워크의 연산 능력은 한 8천만 페타플롭스 정도가 돼요. 페타플롭스? 예, 페타플롭스라고 하는 단위가 있어요. 이게 뭔가요? 예. 그러니까 페타플롭스 1페타플롭스가 1초에 100조 번의 연산을 할 수 있는 영역. 100번 아니고 100조입니다. 100조. 네. 그래서 이게 8천만 페타플롭스가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중국에 현존하는 가장 좋은 슈퍼컴퓨터가 93페타플롭스 갖고 있어요. 신의 위험이라는 컴퓨터인데. 정말 위험이 있어 위험 있게 보이는데. 생겼죠. 생긴 것도. 이 컴퓨터가 그 우주의 역사를 시뮬레이션하는데 사용된다라는 그 컴퓨터인데 이게 93 페타플롭스. 근데 비트코인의 총 연산 능력이 8천만 페타플롭스. 그러면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그 공격 설사 51%를 장악했다 하더라도 인센티브가 없다. 경제적 인센티브가 확연히 떨어지는 거죠. 다 같이 자멸하는 행위니까. 이 불가변성에 대한 얘기는 뭐 저희 넥스트 머니 책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이번에 한번 안정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안정성 혹시 기억나세요? 2013년도에 그 320 사이버 테러. 그렇죠. 북한의 소행이라고 해서 또 약간. 이때 은행들 몇몇 시중은행들 컴퓨터 3만여 대가 아예 해킹돼서 마비가 됐었어요. 그래서 시중은행 업무가 거의 다 중단됐었던 상황. 이때가 그러니까 그 은행의 중앙 서버가 공격을 받아서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들이 이때 중앙 서버, 그러니까 중앙화된 서버가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해커 입장 봤을 때 너무 좋은 거죠. 이거 저기만 딱 공략하면 되겠네. 거기만 딱 심어놓으면 모든 컴퓨터가 그 중앙화된 네트워크에서 뿌려지는 소스를 받기 때문에 다 그냥 알아서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감염, 3만여 대 이상의 컴퓨터가 감염이 됐고. 그럼 이걸 다시 생각하면 그 중앙화된 시스템이 얼마나 해킹에 취약한가를 볼 수 있는 건데요. 너무 공격 포인트를 알아서 그냥 제공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정부가 이걸 복구하면서 거의 한 8,700억 정도의 복구 금액이 들었고요. 이후에 이제 은행들이 그러니까 은행들이나 금융기관들이 인터넷용 PC와 업무용 PC를 나누는 망분리를 정부가 그걸 의무화를 했었죠. 네, 근데 이제 블록체인은 중앙화가 아닌 탈중앙화니까 공격이 어렵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공격 포인트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공격 포인트가 거의 개별 노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만 개의 노드에 그걸 다 공격해야 되는구나. 다 공격을 해야죠. 근데 공격을 하는 와중에도 내가 뒤에 있는 노드는 계속 블럭을 생성하고 붙여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공격하다가 봤더니 계속 블럭이 너무 늘어나 있는 거죠. 그럼 거기까지 또 해야 되는데 또 늘어나고.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해킹에 블록체인이라는 메커니즘 자체는 굉장히 안전하다. 라고 그럼 이제 맨 마지막이 바로 이 회복성인데 이 회복성이라는 의미는 뭔가요? 그러니까 회복성은 그 아까 저희가 분산 거래 원장 거래 시스템 봤듯이 원장을 다 공유하고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원장을 공유하고 있는 노드 한 명만 있으면 다시 회복할 수 원복시킬 수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을 보자라면 그 독자적인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독자적인 경제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국가에서 보면 중앙은행이 있어야 되잖아요. 통화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데 비트코인의 중앙은행은 뭔가요? 비트코인은 중앙은행과 같은 중앙기관이 없죠. 그래서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니즈에 의해서 모여서 중앙은행이 하는 기능들을 분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 없이도 잘 굴러가고 있는 경제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이 역할이 있어야 필요하니까 중앙은행이 있을 텐데 크게 통화 발행, 통화량 조절, 금융시장 안정화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이걸 비트코인은 중앙화된 기관 없이 자체적으로 한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통화 발행은 어떻게 하나요? 통화 발행은 그러니까 달러는 저희가 살펴봤듯이 막 발행하잖아요. 그렇죠. 짧게 얘기하면 다 얘기하기 너무 시간이 기니까 막 발행하는데 비트코인은 이제 신규 비트코인이 채굴 과정을 통해서만 이제 발행이 돼요. 그 외에는 절대 발행이 안 되고 그 발행되는 메커니즘, 그 발행량 조절도 이제 그 수학적 알고리즘에 의해서 나오는데 이건 좀 뒤에 다시 보시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난데없이 해결하지 않는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블럭을 붙여 나가는데 그 블럭을 붙여 나가는 기여를 하는 사람들 채굴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만 보상으로 제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발행량이 그럼 정해져 있는 건가요? 예, 비트코인은 채굴자들한테만 신규 발행된 비트코인이 나가는데 네네.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어요. 2,100만 개. 2,100만 개가 모두 채굴되면 더 이상 신규 비트코인은 안 나오는 거죠. 예. 채굴 방식. 이게 지난 우리 넥스트 머니톡 시간에서 봤던 그 작업 증명, POW 방식, 이게 사용되는 게 바로 채굴인 거죠? 네, 작업 증명 POW 방식이 맞고요. 그래서 채굴자들이 블럭을 생성하고 이어 붙이는데 네. 아무나 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나 하게 되면 너도 나도 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생태가 망가질 거고요. 그래서 적절한 자격을 갖고 있는지 검증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필요한 게 작업 증명이 필요한 거죠. 작업 증명. 예. 그러니까 작업을 어떤 작업을 증명하느냐에 있어서는 네. 그 채굴자들은 블럭을 만들고 이걸 붙일 때 쉽게 말하면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를 네. 풀어야 된다. 네. 근데 저희 넥스트 머니톡에서 다시 얘기하면 이제 그 해시 값이 하나가 네. 주어져 있고요. 네. 그걸 역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네. 헬시 값은 역으로 추적할 수 없다라고 그쵸. 했는데 네. 이 역으로 하는 게 네, 뭔가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역으로 추적해서 정확히 그러니까 다시 원복시킬 수 네. 없지만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는 해시 값의 범위를 정해줘요. 네. 그래서 이 정해진 범위의 해시 값을 목표 값이라고 하는데 그 3만 번째 블럭 정도 됐을 때는 채굴 경쟁이 심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뭐 노트북 아니면 GPU 정도로 채굴이 가능했었고 내 PC로도 노가다로 할 수 있었고 근데 노가다로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점점 블럭이 많아지면서 참여자가 많아지니까 점점 목표값이 낮아져야 되는 거죠. 더 어려워진 거예요. 0이 앞에 0이 붙으면 그러니까 해시 값이 낮아지는 거예요. 네. 두 번째 기능이 바로 이 통화량의 조절이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수행하고 있나요? 지금 비트코인은 페드 같이 통화량 조절 주체가 없어서요. 그냥 단순히 수학적 알고리즘에 의해서만 나와요. 수학적 알고리즘. 예. 그래서 지금 페드가 지금 금융의 역사를 봤을 때 통화량 조절을 잘해서 뭐 금융 안정화를 이제 일으켰던 적이 거의 없거든요, 솔직히. 뭐 어쨌든 돈을 풀어서 경제를 돈을 살리긴 계속 풀어내면서 이제 법으로 조정했었고, 그러니까 돈을 계속 푸는 것만 어차피 얘는 돈을 계속 풀 텐데 조절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느냐? 그러면 차라리 비트코인은 그냥 우리는 조절 이런 거 안 해. 그냥 2,100만 개 정해놓고 수학적 공식 21만 개 블럭이 생성될 때마다 이 정도 보상을 주고 계속 반감기를 시킬 거야. 처음에는 1블럭을 만들어내면 블럭을 생성하면 50개를 받았는데 이제 21만 개 블럭이 체결되면 25개를 오기로 줄었고 계속 이제 21만 개 블럭 나올 때마다 반씩 주는 겁니다. 지금 12.5개를 지금은 12.5개죠. 예. 그래서 2140년쯤 되면 2,100만 개의 비트코인이 전부 다 채굴이 되는데 그때는 뭐 신규 채굴해서 가질 수는 없고 누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은 이제 돈 주고 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금융시장의 안정화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페드는 그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 어쨌든 뭐 달러를 찍어내는 방식으로 해서 어쨌든 시장을 다시 원상복귀 시켰잖아요.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이 찍으니까 이게 자산 가치가 폭등을 하고 내가 받는 월급은 그대로고 내가 살 수 있는 물건은 없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뭔가 좀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트코인은 지금 보시면은 가치 통화 안정화 뭐 이런 거를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하는 건 맞아요. 참여자들이 모여요. 네. 그러니까 참여자요? 비트코인 생태계 참여자들. 참여자는 누굴 말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채굴자들도 있고, 채굴자, 개발자,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자, 그다음에 같이 묶일 수 있는 게 사용자랑 투자자. 그러니까 다양한 참여자들이 모여서 비트코인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어요. 분류 잠깐 해보자면 채굴자는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블록을 생성하고 네네. 붙여나가는 그래서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대가로 해서 돈을 받는 신규 비트코인을 받는 그런 분들이고요. 개발자들이야 뭐 개발자들이야 개발자들 코드 쓰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통해서 신규 서비스, 그러니까 고객과 접점해서 만나는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래소나 아니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업체들, 뭐 이런 것들. 이런 데들이 이제 서비스 제공자, 일종의 회사, 뉴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죠. 예. 그다음에 사용자랑 투자자는 같이 묶어서 비트코인을 결제할 때 쓰는 분,
그다음에 실제 뭐 투자하기 위해서 거래소에서 투자한 갖고 있는 사람. 분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암호화폐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 보자면 중앙화된 기구는 없지만 이렇게 다양한 참여자들, 네. 뭐 채굴자나 개발자나 서비스 제공자 아니면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비트코인의 네. 역사를 무리 없이 끌고 왔다라고 그렇죠. 예. 보는 맞습니다. 건가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완전히 독자적이라고 볼 수는 지금 없지만 그래도 뭔가 유의미한 경제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증명이 끝났고 이제 이거를 주류 경제에서 얼마만큼 받아들일 거냐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비트코인이 구현하고 있는 이런 세상, 자발적인 중앙은행 기능 같은 것들은 이미 이제 효과에 대한 검증은 끝났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죠. 예, 지금까지 블록체인의 주요 개념과 비트코인이 이룩한 독자적인 생태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넥스트 머니톡 기대해 주세요. 오늘 국내 최초, 세계 최초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두나무 산하의 블록체인 연구소 람다.io의 박재현 소장님과 최근에 발표한 람다.io에서 발표한 루니버스의 기술 파트너 수호 대표 수호의 박지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업계에선 유명하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 나 이런 사람이야. 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의 람다256이라는 연구개발 조직을 이끌고 있는 박재현 소장입니다. 저 람다256에서는 저희 디앱이라든지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라는 사용자들에게 다른 걱정 없이 블록체인 서비스를 쉽게 쓸 수 있는 플랫폼들을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루니버스라는 서비스를 개발해서 이제 저희 고객들에게 선을 보이고 본격적인 이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수호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지수라고 합니다. 수호는 스마트 컨트랙트 취약점 자동 분석 서비스 수호를 개발하는 회사이고요. 보안 전문가들이 모여서 보안 지식이 없어도 블록체인 개발 시에 놓칠 수 있는 취약점들을 쉽게 찾고 고칠 수 있는 서비스를 기획 개발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근데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을 언제 처음 접하셨죠? 한 2013년, 14년 정도로 네네.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아마 여러분들 많이 쓰고 계시는 네. 삼성페이라고 하는 삼성페이. 삼성페이. 예. 네. 제가 삼성페이를 맡아서 개발했었는데요. 그러게요. 계셨으면 좀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그러게요. 저 인센티브로. 삼성페이 제가 네. 예. 네. 지금 좀 따뜻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삼성페이를 개발할 때 목표가 결국은 지갑에 있는 기능을 무선 모바일 폰으로 네. 옮기는 거였는데 어떻게 하면 지폐를 안 사용하고 이 디지털 폰을 쓰게 할 수 있을까를 보면서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기술을 보게 됐었는데 네네네. 당시에는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사실은 흥미롭고 유망했으나 이게 법령적인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좀 회의를 가졌었고요. 고민을 하던 차에 사실 이제 두나무라는 회사는 오래전부터 네. 보고 있었고요. 워낙 핀테크 분야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기술력을 갖고 있는 네. 회사였고 또 창업자도 굉장히 개발자. 개발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봐왔던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두나무에서 블록체인 기술 이런 부분에 큰 투자와 이제 관심을 갖고 네. 있어서 사실 이제 의기투합해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수 대표님은 네, 저는 12, 13년도쯤에 처음 더 빨라, 접하게 더 빨라. 됐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컴퓨터를 40~50여 대를 관리하는 학회를 이제 참여해서 학회장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컴퓨터를 돌려서 난로를 써야겠다 이랬거든요. 신박하다. 근데 그때 이제 컴퓨팅 자원을 제일 많이 써먹는 게 뭘까 이렇게 찾아보다가 뭐 마이닝이구나. 네, 패러렐 컴퓨팅도 하고 이것도 해봤는데 마이닝이 정말 비트코인 마이닝. 따뜻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실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좀 길게 봤을 때. 뭐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하얀 도화지 같은 게 블록체인 기술이라면 그 위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결국은 지금 있는 개발자들이나 네. 기획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네. 그림을 그려나가는 건데 사실 그 더 중요한 거는 그런 도화지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이제 좀 뭐 제약이라든지 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또 있다라는 네. 게 현실인 것 같고요. 그런 게 해결이 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블록체인 기술의 어떤 뭐 문제점들이 해결이 되고 깨끗한 도화지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위에 그릴 수 있는 건 정말 뭐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완전 뒤바꾸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한테 다가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스며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머신러닝도 이제 시대를 거치면서 환경이 주어졌을 때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가
많이 받아들이고 네. 지금 학부생들도 컴퓨터공학과 학부생들도 이제 턴 프로젝트 학기 프로젝트로 이제 활용할 만큼 되게 대중적으로 변했는데 블록체인 기술도 앞으로는 좀 그런 식으로 원하는 그런 인터페이스 스펙에 맞게 네. 골라 쓸 수 있는 네네. 좀 대중화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나온 많은 얘기가 탈중앙화, 그 블록체인 정신의 네. 구현도 중요하지만 일단 대중들이 뭔가 이렇게 알 수 있는 쉽게 예, 우리가 예. 범용성을 더 가진 기술이 돼야 그렇죠. 되지 않느냐라는 네. 고민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루니버스라는 플랫폼을 개발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결국 루니버스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거는 네네. 이런 어떤 블록체인 기술을 쉽고 빠르고 편하고 그리고 경제성을 가지고 네. 저렴한 어떤 개발 및 운영 비용에 쓸 수 있는 환경들을 이제 그 블록체인을 쓰려고 하는 분들에게 제공하자라는 어떤 기본적인 철학을 가지고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그런 거 위에서 현재 이제 나와 있는 블록체인 기술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이제 플랫폼들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호 기술 파트너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네. 루니버스 자체의 철학이 모든 블록체인 기술을 다 혼자 개발해가지고 네. 뭔가 제공할 수 있다고 네네네.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워낙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회사들을 발굴해서 그래서 오늘은 같이 나오지 못했지만 뭐 오지스라든지 루트원이라든지 네. 좋은 국내에 정말 이렇게 글로벌리 좋은 기술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배려해 네, 주시는 업계에서도 수장님이. 굉장히 이름이 많이 들리는 업체들인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사실은 저희 파트너고요. 네. 그 파트너들이 모여서 단순히 솔루션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저희 루니버스 네트워크를 같이 운영하는 거거든요. 수호가 이제 지향하는 바는 이렇게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시는 이런 개발자 회사들에게 보안 지식 없어도 가능한 한 최대한의 보안 취약점들을 검사해주는 엔진을 만들자라는 목표로 근데 하고 이제 있어요. 흔히들 우리가 이게 블록체인이 얼마나 뭐 유용한 기술이냐 얘기할 때 해킹으로부터 안전하다, 뭐 양자 컴퓨터가 개발돼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잖아요. 네. 근데 블록체인 플랫폼인데 보안에 문제가 있나요? 네,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 자체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서 제공해주는 그런 안정성, 세이프티라고 하는 거는 네. 이제 데이터의 위변조 방지를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에 올라간 데이터는 바뀌지 않는다. 네, 네, 네. 스마트 컨트랙을 실행한 결과는 합의에 의해서 네, 네. 이제 보장이 된다. 네. 이런 부분이고 그 블록체인 구현체, 어. 스마트 컨트랙 엔진 구현체 자체의 취약점은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아. 여전히 남아 있을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검사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합의 알고리즘, 그러니까 합의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속도가 2000 TPS 정도까지 나온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이더리움이 한 25에서 45 TPS 이더리움이 한 나오죠. 15에서 20 정도 많이 나오면 예. 네. 2000 TPS 달성이 가능한데 혹시 합의 알고리즘에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블럭의 성능은 사실은 이제 노드의 숫자와 네. 네. 노드 숫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그렇죠. 얼마나 많이 네.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신뢰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끼리 커뮤니케이션 네.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포스니 디포스니 네. 그래서 포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네. 그다음에 그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어렵죠. 줄이기 네. 위해서 뭐 디포스 네. 뭐 이런 걸 하면 당연히 탈중화가 아니다라고 비달리기 디포스 예. 디포스 공격 많이 하죠 요즘에. 예, 맞습니다. 근데 퍼블릭 도메인에서는 충분히 그런 논쟁이 네. 있을 수 있는 네. 분야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벗어나서 이제 컨소시엄 형태들, 네. 그러니까 이미 법률적이거나 아니면 사회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회사들, 아. 그다음에 레퓨테이션을 더 중요히 여기는 회사들. 그러니까 오프체인에서 이미 그런 계약 관계나 이런 것들이 서로 예, 그렇습니다. 합의가 된 그런 그래서 플레이어들. 그런 것들을 보통 어설리티가 네. 된, 인증된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루니버스 자체의 필로소피는 사실 그 인증된 네. 합의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검증된 네. 검증된 노드 그 검증자들이 모여서 네. 합의를 보는 것들을 구조적으로 철학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합의하는 알고리즘을 저희가 이제 프루브 오브 어설리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POA. POA. 그래서 그 어설리티들이 이제 사이닝을 통해 가지고 네. 이제 라운드 로빙 방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사실은 이제 그럴 경우에 오소리티의 또 그 안정성들이나 이런 걸 보장하기 네. 위해서 거기 저희가 이제 그 스태킹이라고 하는 보통 이제 POS 네. 지분 태우고. 예, 지분을 네. 태우고 뭔가 이렇게 네트워크에 해하는 문제를 네. 벌였을 때 슬래싱을 해가지고 네. 그 없애버리는. 뭐 이런 네. 어떤 페널티를 주는 이런 것들을 같이 애드를 해서 보안성을 높이고 성능을 굉장히 높여서
이제 효율적으로 사실은 POA 엔진 기반의 이제 블록들을 만들어내는 구조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개발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나온 블록체인 중에서 어떤 게 좀 우수하다고 보는지. 시청자들이 굉장히 관심 있는 질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더리움을 네. 꼽고 싶은데요. 이제 제가 제일 주요 따지는 거는 얼마나 대중적이냐, 얼마나 활발한 프로젝트냐를 많이 따지는데 네네네. 다 엄청나게 좋은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더리움이 가장 많은 개발자들과 네네. 연구자들 어. 그리고 학계나 뭐 산업계나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아. 네, 블록체인을 뽑고 싶습니다. 네. 가장 일단 안정성 면에서 운영을 통해서 검증된 네. 코드는 이더리움이 가장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호 대표 얘기처럼 뭐 커뮤니티 활동량 네. 뭐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가장 사실은 소스 면에서는 안정돼 있는 게 이더리움이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이제 하이퍼레저도 네, 같이 보고 하이퍼레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하이퍼레저를 보는 이유는 사실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네, 오픈 소스고요. 네네네. 사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커뮤니티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개발하는가에 따라서 사실 이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잘 운영되고 예. 그걸 재사용하거나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는 두 개가 가장 저는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코드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블록체인에 관심 있는 시청자들도 많고 또 암호화폐 투자에 관심 있는 시청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각자 한마디씩 해줄 수 있다면 어떤 조언이나 이런 것들. 이제 블록체인도 사실 만능일 수 없고 사실 블록체인의 플랫폼이 또 모든 걸 해결할 수는 네.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 트렌드가 약간 다 블록체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그리고 특히 또 뭐 투자하시거나 저는 사실 암호화폐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지 않지만 보면 이제 그 미트업이나 워낙 컨퍼런스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컨퍼런스 보면 사실 모든 문제를 본인들이 해결할 것처럼 얘기를 네. 하는데 우주 평화를 이루죠. 예. 광고는 그렇듯하게 하죠. 네. 네. 근데 결국은 중요한 거는 이건 소프트웨어 기술이기 때문에 네. 얼마나 사실은 소프트웨어를 안정적으로 만드는가에 대한 것이고요. 소프트웨어는 한 번에 딱 끝나는 작업이 아니거든요. 네. 아. 계속 반복해서 만들어지고 시행착오를 겪고 그게 이제 보완이 되고 안정화되면서 네. 이 결과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 짧은 시간 동안에 사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검증이 되고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명확하게 결과물, 그러니까 네. 코드로서 확인이 돼야지 네. 그러지 않고 사실은 그냥 화이트페이퍼나 네. 미트업에서 나온 얘기만 가지고 내지는 그냥 에어드랍에 혹하셔서 뭐 이런 어떤 우를 범하시거나 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커뮤니티 같은 걸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저 같은 경우는 뭐 좋은 의견 주신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이런 ICO 하는 네. 현상이 16년도부터 해서 벌써 한 2년, 3년간 지속이 되고 있는데 열풍이죠. 네. 사실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돈이 많이, 자본이 많이 유입이 되면은 이제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올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백서를 찾기보다는 네네네. 사실 그런 새로운 백서를 보더라도 이미 진행된 혹은 시작됐던 프로젝트의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아.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선행 사업을 하고 있는 아. 회사에 아. 투자를 하지 후속으로 하고 있는 회사에 투자를 안 하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이미 열심히 기술에 네.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해서 개발하고 있는 찾아서 투자자들도 맞아요. 열심히 능력을 기르면 되게 좋을 것 그런 같습니다. 앱들이 빨리 실적이 나오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구현이 돼야 이제 또 이 시장이 또 네. 이게 진짜 되는구나라고 네. 더 많은 자본과 사람들이 많이 몰리겠죠. 그런 거 말씀해 주신 거죠. 네. 자, 아쉽게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지금 저희가 책 두 분께 드리고 있는 거 당첨자 여기 네, 나오고 여기 밑에. 있습니다. 자, 저희가 사인도 직접 해드리는 거고. 이 자리에서 바로 사인합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고맙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